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다 그랬어. 또는 처방. 하나가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은 그것이 왜 기업의 모델이 입각해 있느냐 하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의회 지방정부 조직 형태인 의회 시정관리인을 보면은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리고 정치행정을 분리시킨 거는 정치와 행정을 이렇게 분리시킨 거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관주의 폐해인 부패와 비능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게 되면은 행정이 부패되고 비능률화된다는 것을 역관주의 체제가 잘 보여줬어. 근데 그 이유 말고 더 밑에 깔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치로 하여금 시민의 의지를 완벽하게 100% 예를 들어서 100% 구현한 법을 제정하게 만들고, 행정은 정치기구를 통해서 제정된 정책을, 법과 정책을 100% 완벽하게 집행했을 경우 시민의 의지가 완벽하게 구현되기 때문에, 민주적 책임성을 다하기 때문에 분리시킨다 그랬어.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이, 공직자 행정 공무원들이 그 정치 기구가 제정한 법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페이스풀리라고 그랬어. 페이스풀리.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 공무원들한테 기대되는 자질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가 중립성이라고 그랬어. 이거 학생이 누가 하나가 이걸 갖다 줘야 돼. 다 그러네. 중립성과 또 뭐라 그랬지? 전문성이라고 그랬어, 그지? 이 중립성이 전통적 행정 모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컴포넌트야. 굉장히 중립성. 왜 중립성을 요구하냐면은, 만약에 중립성을 강조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구하지 않고 행정가들한테 요구되는 덕목으로서 간주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행정가가 정치 세계에서 결정된 정책이 자신의 이념,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이념적 신념, 정치적 신념,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정책 집행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민주적 책임성이 확보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아무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 그러더라도 행정가가 능력이 없어. 그걸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 전문적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민주적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거지. 주어진 정책을 능률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 주어진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전달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전통적 행정에서 이제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전통적 행정에서 아예 중립성이라는 것은 뭐야? 어느 정도 재량을 간주를 하는 거거든. 행정공무원이 재량이 있다. 재량이 있는데 주어진 재량을 중립적으로 활용해라. 그러니까는 그 정치 세계에서 결정된 정책을 자기 신념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성실히 집행을 해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민족 책임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것 외에 또 다른 장치로서 아예 재량을 갖다가 최소화시켜버려. 최소화시켜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민주적 책임, 정치 세계에서 결정된 것이 자기 신념에 어긋난다 그러더라도 태만히 할 수가 없어. 아예 태만하지 못하게, 아예 그 행정 공무원의 재량을 갖다가 완벽하게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 죽이기 위해서 뭘 통해서 또 다른 처벌을 하는데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따른 행정 수행을 강조해.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행정 재량을 최소화시켜.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주어진 정책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거지. 요구되는 사항이라, 조건이야.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행정 재량을 최소화시켜. 최소화시켜. 이것도 결국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자. 이게 정치와 행정을 이렇게 분리시켰어. 분리시켜가지고 분리시킨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확보야, 그지? 역관주의 폐해를 제거하는가. 그런데 이 행정이 분리된 행정이 자기 멋대로 놀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분리된 행정이 분리시켜 놓으면은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거를 갖다가 방지하는 장치가 이거라는 거야. 중립성, 전문성, 그다음에 행정 재량을 최소화시켜. 중립성을 통해서 주어진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성실히 집행하는 것을 갖다가 담보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통해서 아주 능률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보하도록 만들었고,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공무원이 정치인들의 의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 결국은 세 가지 다 뭐냐 하면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거고, 민주적 통치 시스템의 통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이해됐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뭘 얘기했냐면 전통적 행정에서는 이제 임명직 공직자,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임명직 공직자지, 그지? 그리고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예요. 선출직 공직자인데, 임명직 공직자는 누구한테 책임을 진다? 1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랬지? 선출직 공직자의 1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랬어.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에 대해서 일정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전통적 행정에서는 임명직 공직자가 유권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책임을 질 뿐이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임명직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위에 있는 정치적 상관인 선출직 공직자라는 거예요. 왜 유권자는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서 임명직 공직자가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만약에 직접적으로 책임지게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권자가 행정과정에 참여해서 행정과정에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과정에 개입하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행정과정에 개입한단 말이에요.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직접 개입할 수가 있는 거지. 유권자들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행정이 지연이 되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권자가 행정 시스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전통적 행정학자들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아이디어.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유권자의 의사하고 완전히 별개돼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직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집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 나름대로.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아주 생각이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이제 쭉 이제 그 전통적 행정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몇 가지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거야. 왜 제한하냐? 시민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민족 책임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지가 이 통치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 행정 분리를 통해서 임명직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한테 책임지도록 하면은 시민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100% 시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법을 만들고 이들이 그 법을 100% 완벽하게 집행했을 경우에 민주적 책임성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확보되면 되는데 왜 유권자들이 행정에 또 개입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전통적 행정에서 중요시되는 책임성의 유형이 있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서 네 가지 책임성 유형을 구분하고 그 중에 계층적 책임성이 전통적 행정 모형에서 강조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그리고 이 책의 한 부분이 강론 부분이 책임성에 관해서 논의를 해요. 그때 가서 다시 부연을 할 거야. 다시 부연할 거야. 그리고 지난 학기에 내가 이제 행정고시반 학생들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냈는데 그게 책임성 문제야.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거야, 아마 시험에서. 조만간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리핏한다. 그리고 다시 익스펜드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방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계층적 구조를 처방을 해.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행정 관리를 수행해라 이거. 계층적인 조직 구조를 선호하는 조직 구조로 처방을 한다 이거. 윌슨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The Study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연구에서 공공조직은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구가해야 된다. 공공조직의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율성이다.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구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효율성은 뭘 통해서 달성될 수 있냐? 계층적인 구조. 조직의 효율성이 통합적이고 계층적인 구조에 의해서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 통합적이고 계층적인 구조에 의해서 행정 관리를 수행할 때 효율성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이 전통적 행정학자들의 이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 그 누구냐 하면은 테일러야. 프리드릭 테일러. 이 전통적 행정학자들은 테일러는
이 공공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야. 민간 조직, 기업과 기업인들 위해서 컨설턴트 한 사람. 기업인이지. 그러니까 근데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서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어진 업무를 이 사람이 효율성 운동, 당시에 아주 풍미했던 효율성 운동의 이 선두자야, 선두자. 어떻게 하면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운동에 산파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의회 나와 증언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제시한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서 많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직화되고 관리되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 근데 이제 테일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주어진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어진 업무를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딱 한마디로 뭐지? One best way가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걸 풀었으면 그거지, 그지? 주어진 일을 최대한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뭐냐? 한마디로 One best way가 있다. 그리고 이 One best way를 타임 앤 모션 스터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 행정학자들은 이 테일러의 많은 영향을 받았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많은 영향을 받아서 행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어.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 행정에도 그런 원 베스트 웨이가 있을 것이다 이거야. 행정 업무를 조직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원 베스트 웨이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화이트라든지 윌로비 이게 이제 초기 행정학자들이지. 뭐 윌슨 당연히 포함되겠지. 화이트, 그다음에 윌로비, 뭐 굿나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 하면은 고도의 효율성을 보장할 조직 구조와 전략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 화두야. 조직의 효율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조직 구조와 전략은 무엇인가? 전통적 행정학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효율성 계속 나오는데 효율성은 비용과 산출 대비 비용이야. 이렇게 정의돼.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뭐겠니? 비용을 감축하든지 아니면 산출을 높이든지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그죠? 비용을 감축하거나 비용을 감축하고 산출을 높이는 거 이걸 갖다가 생산성이라고 그래. 생산성. 비용을 감소시키고 산출을 높이는 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생산성이라고 얘기해.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전통적 행정학의 초미의 관심은 뭐냐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대입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통 행정학자들은 뭐에 관심 가졌냐면은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높이도록 일을 조직화시키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초기 행정학자들의 도전이야. 그 사람들의 도전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일을 조직화시키고 잘 조직화시켜서 관리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결론이 있어. 그 결론이 뭐냐면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조직의 생산성,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다시 말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이게 다, 그지? 같은 거지, 그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냐 하면은 CEO한테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라니까. 조직의 CEO, 최고 관리자한테 부하를 통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권력을 부여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그게 쉽지 않았는가 봐. 예를 들어서 한 명의 CEO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한 명의 CEO한테 여러 명의 CEO가 아니라 한 명의 최고 관리자를 두고 한 명의 최고 관리자 두고 그에게 부하들을 통제할 수 있고 조직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구체적으로 처방을 했냐면은 이 CEO가 특정한 원리에 따라서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조직을 통솔해 나갔을 때 생산성이 가장 최적화되더라. 그래서 그 특정한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해라 이거. 특정한 원리. 생산성을 특정한 원리에 따라 조직을 구성할 것을 처방을 해요. 특정한 원리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CEO가 행정기관의 기구에 주어진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직의 원리가 뭐냐? 특정한 원리. 그래서 이 특정한 원리가 있을 거라 이거. 그 원리에 따라서 구성된 조직에 따라서 조직을 통해서 CEO가 행정기구한테 주어진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그 특정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조직 구성 원리를 찾았는데 그 조직 구성 원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노동의 분업,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노동의 분업, 그 다음에 계층제, 계층화의 권위의 계층화,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 그 다음에 통솔 범위. 이게 다 원리들이지. 노동의 분업 원리. 원리자 다 빼버린 거야. 권위의 계층화 원리. 명령 통일. 이것도 빼버려도 상관없지. 이걸 처방을 해.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해. 그렇게 해서 구성됐을 경우에 CEO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면 가장 생산적이 될 수 있다. 이 원리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 이거 말고 더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원리야. 근데 그 수많은 원리들을 두 개로 양분할 수 있어. 하나는 분업의 원리고 하나는 조정과 통제의 원리야. 통제에 해당하는 거야. 일을 분업화시켜라 이거야. 일을 분업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분업화만 시키면 안 되는 거지. 분업화된 일이 조정되고 통제돼야 되지. 만약에 그게 분업화만 시켰는데 조정 통제되지 않으면 그거는 분업의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분업화된 업무를 분업화시킨 것이 생산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걸 이제 피터 블라우라는 사람, 유명한 이제
이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냐면은 너트와 볼트를 제조하는 공장 예를 들어. 한쪽은 너트를 조립하게 만들고 한쪽은 볼트를 조립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둘이 조정이 안 돼. 너트를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볼트를 생산하는 노동자들하고 업무의 조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니? 너트와 볼트가 맞질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분업이 있으면은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원리들은 두 개의 원리로 여러 가지 수많은 원리들이 두 개의 원리로 양분될 수 있다는 거. 하나는 조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는 분업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원리를 제시하는데 이 원리 여기서 당연히 노동의 분업은 뭐니? 분업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우리가 네 가지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분류한다 그러면은 분업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고, 명령 통일의 원리는 권위의 계층화 원리는 뭐니? 권력이 조직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내려오면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가 부여된 권한이 점점 축소돼야 된다는 거. 그 말은 뭐니? 조직의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권력과 권위가 부여된다는 거. 그 다음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되지? 최상위 계층보다 적은 권력과 권위.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권한이 축소돼야 된다. 이거 뭘 위해서 만든 거지? 쉽게 얘기해서 상관은 명령할 수 있어야 되고 부하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복종할 수 있도록. 상관이 부하를 통제하기 위해서 권위의 계층화를 처방하는 거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관이 부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통제할 수 있어.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원리야. 권위의 계층화가. 그 다음에 통솔의 범위도 마찬가지야. 통솔의 범위는 한 명의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지휘 명령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제한이 있어야 된다. span of control, 영어로는, 그지? 제한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을 다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지, 그지? 통제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들의 일을 갖다가 조정하기도 어려워, 그지? 통솔의 범위. 이것도 이제 조정과 통제 관련되는 원리지, 그지? 명령 통일의 원리는 뭐지? 명령 통일의 원리라는 것은 명령은 통일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여야 된다는 거야. 하나여야 된다. 그걸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설명을 하면은 명령을 여러 상관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통일되지 못하는 거야. 명령은 한 사람의 부하가,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상관으로만 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 명한테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지?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리면 행정에 혼선이 생기잖아. 누구 명령을 따라야 돼? 부하의 업무들이 조정이 되지가 않지. 부하의 업무들이 조정이 되자. 만약에 한 사람이 A라는 상관이 5명의 명령을 쭉 내리면 이거는 이 부하의 행위들이 조정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5명이 두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럼 A라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부하가 B라는 상관으로 같이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명령을 내려. 그죠? 다른 명령을 내리면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될지 불분명하고, 또 A라는 상관이 내린 각기 다른 명령을 내렸어. 이게 같은 이제 팀에 있는 5명의 이제 부하들이 있는데 A는 이 사람 A 다시한테 내린 명령하고 B 다시한테 내린 명령이 틀려. 그러면 부하들의 업무가 조정이 안 되지. 그죠? 조정과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조정 통제 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생산성, 비용을 조직이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처방을 해요. 한 명의 최고 관리자가 모든 권한을 쥐고 조직을 통제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그 관리자가 특정한 원리에 따라서 분업과 조정 원리로 구성된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특정한 원리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가장 생산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직을 그러한 특정한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라, 구성해라. 이걸로 이제 처방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CEO의 과제는 뭐냐? 최고 관리자의 과제는 뭐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뭘 하냐? 노동을 분업하고 CEO의 과제야. 최고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주어진 권한으로 노동을 분업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정, 통제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 되는 거지. 핵심 과제가 되는 거야. 노동을 분업화시키고 최선의 방식에 따라서 노동을 분업화시키고 그 분업된 노동을 조정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개발하는 거야. 그게 CEO의 과제야. CEO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귤릭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CEO의 과제가 뭐냐? 귤릭 얘기했지. 포스트 코어보다 이거. 에크로님이라 그러지 이거. 이제 영어 단어 두 음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로 생성한 단어. 에크로님이라 그러지. 에크로님. 포스트 코어라는 에크로님을 만들어내. 이게 뭐냐? CEO가 해야 될 역할이야. CEO는 뭘 해야 되느냐? 주어진 권한을 줬어. 그 권한을 통해서 일을 조직화시키고 관리해 나가야 돼. 일을 조직화시키기 위해서 CEO가 뭘 하냐? 일단 노동을 분업화시켜. 분업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CEO 역할. 그걸 한마디로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분업화시키고 최선의 분업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몇 단계로 분업화시키면 가장 최선일까? 이거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분업된 일을 권의 계층화나 명령 통일의 원리 이런 걸 적용을 통해서 조정하게 만들어. COE.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라 이거. P가 뭐지? 플래닝. 기획하는 거. 요건 뭐지? 오가나이징. S는 스태핑. D는 영어만 쭉 불러봐봐. 디렉팅. 요거는 코디네이팅. 두 개 합쳐서 코디네이팅이야. 이거는 레포팅. 이거는 버지팅. 플래닝이 뭐냐 하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한테 일이 주어졌다 그랬잖아. 그지? 정책이 주어졌어. 법이 주어졌어. 법을 집행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플래닝 하는 거야.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플래닝 하는 거야. 어떤 일을 얼마만큼 분업화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결정하는 거고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각각의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분업화시킬 것인가. 이게 플래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분업화시켰는데 그걸 갖다 묶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게 오가나이징이야. 오가나이징. 묶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스태핑은 뭐니? 인력을 훈련시켜서 배치하는 거야.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지 우선. 선발한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스태핑이야. 그 다음에 디렉팅, 코디네이팅 이게 바로 조정 통제야, 그지? 그다음에 레포팅은 뭐니? 상관한테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상관한테 보고해라 이거지. 보고해라 이거. 요건 뭐니? 권위의 계층화하고 관련돼 있지. 보고해라 이거. 네가 한 일을 다 알려라 이거. 그 다음에 버지팅은 뭐냐면 예산을 짜는 거. 주어진 일을 갖다가 예산을 배정하는 거.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까? 마구 줄까?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철칙이 뭘까?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비용 감소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하는 거. 이게 핵심 역할이다 이거. 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와 행정 이원론이 기업 모델에 입각해 있다 그랬어, 그렇지? 기업 모델에 이것도 기업 모델에 입각해 있어.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행정 관리를 해라 이거. 통합되고 계층의 구조를 통해서 통합됐다라는 것은 유니파이드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누구로 통합돼 있지 여기서? 모든 것이 CEO로 가지, 그렇지? CEO로 통합됐다. 하나로 통합 쫙 돼 있다. 피라미드 구조겠지? CEO로 통합되니까 통합되고 계층화된 구조를 통해서 행정 관리를 해라. 주어진 일을 수행해라. 기업 모델이 입각해 있어. 왜냐하면은 기업 모델이 당시 기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CEO한테 부하를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이야. 기업 모델에서 본 거야. 기업 모델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업 모델에서 따왔다는 걸 또 어디서 읽을 수 있냐. 기업 모델을 액각해가지고 계층적인 구조를 처방했단 말이야. 이 계층적 구조가 기업 모델에 입각했다는 거야. 또 어디서 읽을 수 있냐. CEO에서 첫 번째, 막강한 권력을 CEO한테 부여했다라는 거. 이것이 기업 모델로부터 온 거야. 모방한 거야.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업무 처리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직은 특정한 원리에 따라서 입각해 있다고 그랬지. 그 조직 구성의 원리가 민간 부분에서 발달한 관리 기법, 다시 말해서 과학적 관리 기법에 입각해서 개발된 원베스트 웨이야. 이 원리조차도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베스트 웨이가 바로 조직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구성의 원리가 조직의 능률적인 구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의 원리가 과학적 관리법으로부터 도입돼서 만들어진 과학적 관리법의 관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개발된 원리라는 거야. 민간 부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민간 부분에 관리 전략을 곧바로 공공 부분에 도입한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통적인 행정학은 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 정부의 목표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될 것을 갖다가 제안을 했다. 그리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계층적인 구조를 처방했다. 이렇게 압축이 돼.
여기까지 질문 있니 혹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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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은 넘어간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허버트 사이먼의 책에는 이제 합리 모형이라고 얘기했어. 레셔널 모델. 허버트 사이먼의 이 허버트 사이먼의 이 레셔널 모델이 전통적 행정학의 일각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통적 행정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윌슨 과 그의 동조자들이 그런 주장 두 개로 압축되는 거지.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계층적인 구조 요 두 가지하고. 근데 거기 그거 말고 허버트 사이먼 합리 모형도 계층적 전통적 모형의 일각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사이먼의 합리 모형과의 어떻게 둘이 똑같은가, 유사한가 그걸 갖다가 이제 압축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우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 이것도 허버트 사이먼의 합리 모형. 여러분들 참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허버트 사이먼 이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천재지, 천재.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심지어 공학까지 한 사람이야. 그리고 언어를 20개 정도 구사한. 근데 한국어를 못하죠. 예. 1900 Administrative Behavior 여러 이제 저작을 많이 남기셨지만은 이게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야. 행정 행태론. 그래서 행정 행태론 그래서 여기 행태주의에 우리가 얘기할 때 허버트 사이먼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야. 1946년에 쓰여진 책이야. 1946년.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시카고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확장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굉장한 파급력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학문적인 기여가 높아서 노벨상을 받게 돼. 노벨 경제학상. 이거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야. 허버트 사이먼. 이 사람은 행정 행태론이라는 책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조직의 내부 작동을 조직 내 작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했어. 조직의 내부 작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 사람. 여기 이제 우리가 허버트 사이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거지.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를 제시했어.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
행정학의 연구는 사회과학의 연구는 논리 실증주의 철학에 입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를 제시했어. 사이먼은 어떤 주장이 여기서 과학적으로 연구했다 그랬잖아.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허버트 그 전에 귤릭도 과학이라는 단어를 썼고 테일러도 과학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런데 아주 엄정한 의미로서의 과학은 비로소 사이먼으로 와서 그것이 이제 정말로 엄정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연구가 시작이 돼. 이 사람은 사이먼은 어떤 주장이 과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조건에 입각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야 이게. 철학적 방법론이야.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과학자가 무슨 주장을 하잖아. 근데 그 주장이 과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 이걸 분해하면은 첫 번째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경험적으로 관찰. 또 주장 또는 연구자가 주장하는 명제 뭐 이런 거지. 어떤 연구자가 주장하는 주장이나 명제가 과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조건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주장이, 그 명제가. 두 번째,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 주장이.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이 검증,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어떤 주장에는 명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하나는 가치적 명제가 있고 하나는 사실적 명제가 있어. 사실적 주장이지. 가치적 명제, 사실적 명제가 있는데 이 가치적 명제는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가 없어. 윤리 영역에 속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 주장.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게 그 명제는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안 시켜? 관찰 가능해? 측정할 수 있어? 검증 가능해? 안 되지. 동물을 함부로 살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도 동물도 식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이다. 이 가치적 명제야.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주로. 뭐뭐 해야 된다. ought to, 영어로는 ought to. 뭐뭐이다가 아니라 is가 아니라 ought to 형태로 표현. 이런 가치적 명제나 주장은 경험적으로 관찰하기도 어렵고 측정해내기도 어렵고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요새 많이 얘기되는 거 통합진보당은 해산시켜야 된다. 가치적 명제.
그거는 이 가치적 검증은 이 논리 실증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조건 이거를 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학의 연구자가 이러한 주제는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행정학 연구자의 연구 대상은 사실적 명제에 국한해야 된다. 사실적 명제는 이거는 가치적 명제와 달리 윤리 영역에 속하는 가치적 명제와 달리 사실적 명제는 검증 가능해. 경험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근데 이 가치적 명제와 사실적 명제를 가치적 명제에서는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되고 사실적 명제 또는 사실적 판단에만 행정학의 연구 판단만을 행정학의 연구 대상으로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깔려 있는 전제가 뭐지? 가치와 사실은 구분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오로지 사실의 영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가치와 사실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그지? 근데 이제 그것이 비판이 돼. 나중에 해석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 가치와 사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부연하게 돼.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없다. 이 첫 번째, 사이먼의 행정 힌터넷에서 주장한 것이 첫 번째, 논리 실증 철학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실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학, 사회과학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치의 영역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 가치와 사실이 구분이 돼요. 두 번째,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을 해. 이런 전제에서 논리 실증주의 철학의 입각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을 해. 의사결정 과정. 연구의 초점이 의사결정 과정이야. 과정을 분석해. 왜 하필은 의사결정 과정이냐? 여러 가지 연구의 소재가 있을 텐데 왜 의사결정 과정이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조직이나 개인의 행동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나오잖아. 행동이나 개인이든 조직의 행동은 뭘 하기로 했어. 뭘 행동에 옮겼어. 그러면 그 행동 옮기기 전에 뭐야?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어떤 행동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 1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 그지? 생각을 해서 그 행동에 도달하잖아. 그 생각하는 것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거지. 모든 행동은 조직이나 개인의 모든 행동은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결정 행태, 의사결정 과정의 행정연구의 의사결정 과정이 행정연구의 핵심적인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행정행토론에 이 부제가 있어, 부제. 거기다 administrative behavior 그러고 부제가 뭐냐면 a study of decision making proces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이야. 행정 조직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야.
이 부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연구에 초점을 뒀다 이거.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봤어.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이 사람이 보니까 사이먼이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봤는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든지 간에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 하나는 목표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 목표는 있고 플러스 그와 목표 관련된 행동수단. 목표가 있고 행동수단들이 있다는 거. 의사결정 과정. 이게 목표, 행동수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동 대안이지. 대안.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목표와 그와 관련된 행동수단의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거. 목표가 있고 그와 관련된 행동수단의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거.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 있잖아. 골이. 그다음에 우리 정책학에서 배우잖아. 이게 합리모형 나오는 거. 목표가 있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 팔리스 올터너티브 1, 팔리스 올터너티브 2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 N.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야. 합리모형이 이제 그렇게 설정하잖아. 그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각 대안이 가져다 수 있는 비용, 편익을 망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비용, 편익을 차가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렇게 대안을 선택하면 의사결정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이거지. 이런 거 아니냐? 모든 의사결정에 보면은 목표가 있고 최소한 목표가 대안이 있더라 이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안 되고 사이먼이 의사결정 과정의 과학적 연구, 이 사람 과학적 연구잖아. 의사결정 과정 과학적 연구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지? 행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데 행정의 여러 측면 중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시작하는 거야.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해야 된다는 거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수단의 선택, 수단의 대안의 선택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이건 주어진 것으로 의사결정, 모든 의사결정은 목표와 행동수단을 수반하는데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행동수단의 선택에 연구자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왜 목표는 건들지 말라 그랬지? 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 만약에 이걸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가치 선택을 한다는 거죠. 가치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논리적 실증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조건에 어긋나고 가치 그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의사결정 과정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목표를 그냥 주어진 것으로 가정해라. 주어진 거 가정하고 목표의 선택보다는 목표의 선택에 개입하지 말라. 선택을 논의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 목표의 선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그건 과학적 연구가 될 수 없다는 거. 그지? 알겠지?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목표는 주어진 것에서 행동 수단에 대안을 선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자들이 어떻게 대안을 선택할까 이걸 들여다봤어. 들여다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선택했어, 그지? 대안을 선택했는데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대안들이 있어. 대안을 다 있는데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망라적으로 구분한다 그랬어. 다, 그지? 그리고 각 대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져다주는 비용과 편익을 다 계산을 해.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대안이 이 목표를 대안을 선택했을 때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지, 그지?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이 뭔가? 이걸 계산을 하는 거야. 목표 달성을 통해서 편익은 목표 달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가 행정고시 합격이다 이거. 예를 드는 거야. 고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고시 합격가 목표야. 합격하기 위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 하나가 행정 이론 2 수강. 대안 2는 신림동 학원 등록. 그지? 그다음에 3. 동영상 강의 청취.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것이 목표지만은 편익이라는 것은 그 목표의 성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말하는 거야. 어떤 게 있으냐? 그게 편익이야. 알았어? 목표하고 편익하고는 틀려. 목표 달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바로 편익이라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안이 있지. 대안을 선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 그지? 비용이 들지. 신림도 학원 등록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여러분들이 투여해야 되고 돈도 투여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시간과 보통 머니의 형태로 나타나지, 그지? 근데 이걸 달성하면은 얻어지는 편익이 있어. 그 편익이 뭐냐?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 합격했다. 장가가기 쉬워진다. 그지? 그 다음에 명예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권력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돈을 쉽게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다 편익이야, 이게. 그지? 그래서 이 각각의 대안이 가져다 주는 비용하고 편익과 비용의 차를 분석해서 이 차이가 큰 대안이 어떻게 돼?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되는 거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야. 그런데 이 사이먼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다 망라적으로 고려를 하고 각 대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비용 편익을 망라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든지 문화적 제약 때문에 그걸 다 망라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야. 인지적 능력, 인지적 제약, 인지 능력에 있어서의 제약,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가져다주는 제약,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한국 문화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도 그 대안은 문화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대안의 선택.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그렇잖아, 그지? 문화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대안들이 있다고. 문화적으로 수용을 못해. 아무리 그것이 편익을 많이 가져다 줘도. 그런 제약 때문에 이 중에서 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의 대안만 고려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한된 합리성이야. 대안을 선택하는 데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한계가 있다는 거. 합리성이 제약된다는 거. 인간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 있어서 문화적 제약이나 인지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 못한 채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선택되는 대안들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만족 대안. 만족 모형 여러분들 나왔지. 그죠? 정치학 책 보면 만족 모형 나오잖아.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대안을 선택했어. 근데 어떤 그 대안이 옳은지 아까 있어. 그 대안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평가하는 기준이 뭐지? 어떤 대안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어. 그 대안은 여러 가지 지금 합리성 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어떤 대안 중에서 압축된 대안 중에서 선택을 했어. 근데 선택된 대안이 이것이 올바른 대안인지 잘못된 대안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합리성이야. 합리성. 평가하는 기준이 합리성이야. 합리적인 대안은 옳은 대안이 되는 거고 합리성이 떨어지는 대안은 옳지 못하고 그른 대안이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 대안을 선택했는데 이걸 선택했어. PA1을. 이것이 잘한 선택인가? 올바른 선택인가? PA1이.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합리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업무 성과를 정부의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지? 효율성이라고 그랬지. 여기서는 뭐냐? 합리성으로 됐지. 대안을 평가하는, 대안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이 합리성이야.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이먼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뭐냐? 그러면 합리적인 행동 또는 대안은 뭐냐? 합리적인 행동 대안은 뭐냐 하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 또는 편익을 가져다 주는 대안이 바로 가져다 주는 행동 또는 대안, 그것이 합리적 행동이고 합리적 대안이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 이걸 식으로 하면은 최소의 비용과 편익이야. 여기 나오잖아.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지?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편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게 그것이 뭐니?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거. 물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현실 세계에서 없다라는 거지. 왜냐? 인지 능력의 제약이라든지 문화적 그런 제약 때문에 완벽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 합리성이 제약된다는 거지. 그래서 bounded rationality야.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얘기 나온 거야. 합리적인데 그 합리성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는 거지.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제한된 합리성의 범위 내에서 비용과 편익을 최대화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옳은 대안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 못한 대안은 옳지 못한 대안이 되는 거야.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이 합리성이야. 그런데 이게 바로 뭐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효율성이라는 거지. 사이먼이 효율성을 이렇게 정의해. 뭐라고 정의하냐면 주어진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를 낳는 대안의 선택. 이게 이렇게 정의해. 효율성을. 그럼 뭐니? 합리성 이코로 효율성이 되는 거야.
합리성과 효율성을 동일시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합리성이라는 것은 철학적 의미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합리성. 합리성이라는 것이 rational 아니에요? rational. rationality 아니에요, 이거. 합리성이라는 거. rational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reason에서 나와요. reason. reason이 뭐니? 이성. 이성이야, 이성.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야. 근데 원래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성이라는 것은 rational이라는 것은 있잖아. 그 뭐 정의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유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지어서 보통 연관지어서 사용 합리성을 그런 문제들과 근본적인 문제들과 연관지어서 합리성을 사용해.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자유가 중요하냐? 이성이 그렇게 명령한다는 거지. 왜 정의가 중요하냐? 이성이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어떻게 돼? 합리적인 행위라는 거지. 이성에 합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사용을 해, 일반적으로. 합리성이라는 단어. 그런데 사임은 어떻게 사용하냐? 합리성을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용해. 그래서 사이먼이 말하는 그 합리성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수단과 목표와 수단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라는 의미에서 합리성을 목표와 수단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거야. 목표와 수단. 주어진 목표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뭐야? 합리적인 대안이 되는 거지.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합리성이라는 것이 목표와 수단의 관점에서 정의되지, 그지?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그래. Instrumental rationality. 도구적 합리성이야. 다시 말해서 철학적 전통은 합리성을 정의, 평등, 자유와 같은 본질적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하는데 사이먼은 합리성을 조직의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취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얘기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좀 이게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absent minded professor라고 얘기해요. 정신 나간 교수가 돼요. 지금 몇 시냐?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났잖아, 우리. 근데 지난 시간은 내가 빨리 끝내버렸어. 그래서 조금 더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끝낸다. 왜 이게 사이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늘려서 얘기해. 굉장히 사이먼 이 얘기 자체가 행정 행태론, 사이먼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없어, 사실은. 드물어.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더 투입을 해서 확장을 했어.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도 없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내가 과감하게 들어간다 이거. 교과서에서 아주 짤막하게 설명해놨어. 근데 훨씬 더 많이 얘기했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이먼의 이 합리 모형이 전통적 행정 모형에 속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정치행정이원론하고 어떤 유사점이 있냐 이거. 합리 모형은 어떤 유사점이 있냐 이거. 자, 합리 모형에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그지? 그지? 그리고 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 사회과학 연구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치적 연구자는 가치적 명제만을 다뤄야 된다. 그지? 사실적 명제, 쏘리. 사실적 명제만 다뤄야 된다, 그지? 근데 정치행정론은 뭐냐? 정치와 행정 분리하지, 그지? 정치와 가치의 세계지. 행정은 사실의 세계지. 그지?
정치와 행정이라는 것이 분리가 합리모형에 와서 가치와 사실의 분리로 재탄생하지. 그지? 자, 두 번째.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효율성? 효율성이지, 그지? 약간의 의미는 틀려. 이건 뭐라 그랬지? 산출 대비 비용이라 그랬지. 생산성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 이건 뭐니? 편익, 비용. 편익하고 비용을 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그게 효용이야. 효용, 여러분들 효용 극대화 전략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효용이 바로 뭐냐? 편익과 비용을 뺀 거야. 효용, 관료들은 효용 극대화 전략 한다. 그지? 효용이, 편익이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공리주의로 가면 쾌락이고 이게 있잖아, 고통이야. 쾌락하고 고통의 차이야. 공리주의로 가면. 그래서 지금 현대 경제학으로서는 그것이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재탄생하는 거지. 효용은 편익과 비용의 차이다 이거지. 행정가의 역할. 행정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통적 행정에서는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집행. 그지? 여기서는 주어진 목표 달성에 기여할 대안의 선택. 행정가의 역할이죠.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패러럴하지. 그지? 어? 약간 뉘앙스의 차이도 요것도 니네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돼. 요거는 효율성. 같은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간 의미가 틀려. 그지? 어? 그치? 자, 이거는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 집행이야.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량을 완전히 최소화시키지. 그지? 어? 여긴 재량이 최소화되지. 그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규정과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재량을 최소화시키지. 중립성이라는 가치 요구를 통해서 재량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지? 어? 근데 여기서 뭐야? 주어진 목표 달성에 기여한 대안을 선택하는가? 상당히 재량이 주어져 있어. 그지? 어? 그런데 그 재량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사이먼 합리 모형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조직의 리더는 부하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전적 유인을 통해서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이먼의 합리 모형을 이렇게 또다시 표현해. 인듀스먼트, 컨트리뷰션, 모형. 이렇게 얘기해. 인듀스먼트라는 것은 금전적 유인을 통해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서. 인듀스라는 것은 유인을 줘서, 금전적 유인을 줘서 조직 목표 달성에 부하들이 달성에 이바지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해서 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야. 그지? 재량을 인정하고 그 재량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니? 재량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약간의 차이는 있어, 그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도 같고, 가치와 사실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합리 모형을 전통적 모형에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네. 자, 오늘은 충분한 것 같고, 우리가 다음 시간은 오늘 그 전통적 행정에서 배운 걸 갖다가 이제 몇 가지 압축할 거고, 그 다음에 전통적 행정이 갖고 있는 기여와 한계 이 얘기할 거고,
시간이 남으면은 책임성 파트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부연할까? 책임성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자, 수고했어.